오후 2시 시내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버스 중앙부에 있는 노약자석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40여 년 전 입은 상처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기 자리가 있군. 박상철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노약자석에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용 문신의 팔뚝에는 거미줄 문신이 그려진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삭발하고 귀걸이를 여러 개 달았으며 날카로운 눈매와 일그러진 미소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일부러 자리를 크게 차지한 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버스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약자석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건달은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건방진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건달은 코웃음을 치더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팔뚝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문신이 일렁였습니다. 아이고, 절뚝거리는 노인네야.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아냐?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던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야? 건달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약자석이라고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법 있어? 나도 피곤하다고. 박상철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건달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상철 할아버지 앞에 서서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무게중심이 불안정했던 박상철 할아버지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거 가지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서 있어. 이 노인네야. 아님 집에서 나오질 말던가. 다시 한번 건달은 박상철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었고 이번에는 박상철 할아버지가 옆에 있던 승객에게 부딪혔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더 멀리 물러났고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도 그만하세요 라고 작게 이야기할 뿐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달의 위협적인 외모와 행동 때문에 다들 개입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봐 젊은이. 아무리 그래도 왜 폭력을 쓰는가? 그만하게. 박상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노인네가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 서 사람 귀찮게 해? 건달은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렸고 박상철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건달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봐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더 절뚝거릴 거야? 버스 안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무력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이제 더 심하게 아파왔고 건달의 밀침으로 인해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버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 들어오며 버스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가 건달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젊은이, 노인을 공경하는 법을 모르나? 한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두 분이서 짝짝꿍하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 건달은 이번에는 한지훈 할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도 밀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달의 손이 한지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이 마치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건달의 손목을 붙잡아 엄지와 검지로 정확히 앞점을 눌렀습니다. 건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흑! 한지훈 할아버지는 건달의 손목을 그대로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 건달은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놔요. 제발. 한지훈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손자에게 훈계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건달의 친구 둘이 뒤쪽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 역시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몸을 한 건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쥐고 한지훈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그의 주먹이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한지훈 할아버지는 마치 느린 영화를 보듯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건달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건달의 팔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팔이 안 움직여! 건달은 자신의 오른팔이 마비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그의 겨드랑이 밑을 정확히 찌르고 그대로 몸을 틀어 건달을 버스 의자 위로 밀어버렸습니다. 건달은 의자에 고꾸라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허리춤에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지훈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건달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건달의 손에서 주머니 칼이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한지훈 할아버지는 그대로 휙 몸을 돌려 건달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습니다. 건달의 팬티가 그대로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탁 소리가 나게 쳤고 건달은 그대로 의식을 잃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건달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팬티가 보이는 채로 목덜미를 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72세 노인이 3명의 건장한 건달들을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야 해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건달들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팬티가 보였던 건달은 바지를 부여잡은 채 뛰어내렸고 팔이 마비된 건달은 절뚝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내리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고 노약자석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한지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닌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한지훈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고 누구도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건달들이 내린 후 다른 승객들은 간간히 한지훈 할아버지를 향해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근처 삼성의원 원장이에요. 한지훈입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죠. 두 사람은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한지훈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성신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나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박상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걸을까요? 두 노인은 버스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한지훈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4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이 다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이 말에 한지훈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셨는데 한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하셨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한 군인이 계셨어요. 북파공작원이셨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남한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 군인분이 저를 업고 달렸죠.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한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한지훈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말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나저나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게 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기 찻집이 있는데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제안에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한지훈 할아버지와 박상철 할아버지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난 두 노인은 이제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한 선생. 박상철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버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승객들도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지훈 할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버스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버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파공작원 명예 회복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북파공작원들의 활동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로도 나오니까 말이에요. 한지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됐죠. 박상철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요. 어제 또 한 번 찾아봤어요. 무엇이요? 북파공작원 관련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가족을 구해준 두 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 한지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한지훈 할아버지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빠짐없이 북한 탈출 이야기와 은인을 찾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추격자들의 총성, 강을 건너는 순간의 공포. 그 군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갑자기 버스 안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앞쪽에서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도둑이에요. 젊은 여자가 한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가방에 손을 댔단 겁니까? 넘어질 뻔해서 손잡이를 잡으려던 것뿐인데. 버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와 박상철 할아버지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선생님, 저희가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곧 해결될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상황을 보고 있으니 한지훈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뒤쪽 승객분,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박상철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한지훈 할아버지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 군인분이 저희를 구해주신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공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군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지훈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북한 탈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한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매번 제가 북한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그 친구분이? 아니,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내려 평소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와 같이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저녁이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서.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버스를 타며 정이 들었고 박상철 할아버지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성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한지훈 할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간결했습니다. 그들은 15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박상철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정돈된 집안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간단히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젊은 박상철과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박상철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개성 근처 마을이군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박상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한지훈 할아버지의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탈출한 마을입니다. 타지는 탈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 지형이 특이해서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개성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잘생기셨고.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의심은 품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한지훈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한지훈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박진호 가족의 한국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어린 박상철이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박진호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여행 사진들.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한국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박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시다니. 한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찾고 싶은 거예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거든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집에서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돈된 거실에는 군인 시절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어놓고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참 좋은 집이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깨끗이 살아야죠. 박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선생님,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북한 탈출 이야기.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준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V자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라고요. 한지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시니 찾기가 더 수월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지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르려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건 가져오겠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도우려 일어났지만 박상철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수건을 받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박상철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한지훈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자 형태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지훈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성 근처 마을을 알았던 것,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비자 흉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가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을 때 그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그 손의 흉터는 한지훈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읽혔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슨 군번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군번줄을 간직해왔습니다. 이 군번줄은 북한을 탈출할 때 그 군인분께서 제 상처를 묶어주기 위해 사용하셨죠. 그는 군번줄을 한지훈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군번줄에는 83601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아시는 것, V자,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줄을 쳐다보는 한 선생님의 눈빛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북한을 탈출할 때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군인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죠. 아니,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분은 본인도 총상을 입어가면서도 저희 가족을 목숨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 북파공작원이 맞으시오? 한지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4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걔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파공작원의 신분은 국가기밀이었습니다. 그걸 발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 없었죠. 박상철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을 찾기 위해 저는 이 10년 넘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한나면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선생님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한지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진호가 임종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한지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희생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죠. 두 노인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의심해왔지만 이제 그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때는 1978년 9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북한 국경 지역. 초가을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지훈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특수 복장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표적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개성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 국경과 가까운 이 장소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야 한다. 22시 정각에 접선. 5분 이상 지체되면 포기하고 철수한다. 그는 속으로 임무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의 손목 시계는 2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신호를 보내기 위해 작은 손전등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이 임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나 파괴 공작이 아닌 특수 추출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심 과학자 박진호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박진호는 북한의 중요 생화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로 귀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해 망명을 요청했고
그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가 한지훈에게 주어졌습니다. 정확히 22시,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깜빡임 신호를 3번 보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약한 응답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앞에 3명의 인물이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10대 중반으로 되어 보이는 소년. 그들은 작은 가방만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약속된 암호를 속삭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응답. 한지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이시죠?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박진호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김미영이고 아들 상철입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한지우는 소년 박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체구의 소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겪은 듯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한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지시에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소리는 최대한 내지 마시고 제 뒤를 바짝 따라오세요.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는 즉시 엎드리셔야 합니다. 박진호의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한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지우는 소년 박상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철이 용감하게 행동해야 해. 앞으로 몇 시간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알겠지?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한지우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완벽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군 초소 2곳을 피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뢰밭과 순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 뒤를 정확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밟는 곳만 밟으셔야 합니다. 한지우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소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박진호 가족은 불안한 모습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한지우는 갑자기 멈춰서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한지우는 재빨리 손짓하며 가족들을 키 큰 숲을 아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다렸습니다. 박상철의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한지우는 5분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갑시다. 앞으로 2km 더 가면 강이 나옵니다. 그곳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는 마치 밤의 포식자처럼 소리 없이 숲을 통과했고 가족들은 최대한 그의 움직임을 모방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빠르게 달리며 그들은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고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그는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과학자의 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한지훈의 조용한 격려가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한지훈과 박진호 가족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초가을의 차가운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강을 건너면 접선 요원이 남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지훈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은 방수 가방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이 로프로 서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물살이 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로프를 박진호의 허리에 묶고 그의 아내, 아들 순으로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리에도 로프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바닥 상태를 확인한 후 신호를 보내면 따라오세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갑자기 숲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탐조등이 그들을 향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강둑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북한군이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지훈은 자신의 권총을 꺼내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조등을 향해 두 발을 쏘았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군들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들이 강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진호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박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이 달려갔지만 또 다른 총알이 그의 왼쪽 다리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 소녀는 쓰러졌습니다. 한지훈은 재빨리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박진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상철이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지훈은 박상철을 등에 업었습니다. 소년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박상철의 발목에 묶어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 상철아. 나를 믿어. 강을 건너는 동안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들은 서둘러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이 그들의 몸을 덮쳤고 한지훈은 한 손으로 로프를 잡아당기며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다른 손은 박상철을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가 남쪽입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한지훈은 오른손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총알이 그의 오른손 엄지를 관통한 것입니다. 피가 물에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한지훈의 강한 의지가 그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남쪽 강둑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강을 빠져나오는 순간 북한군의 총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숲으로! 빨리! 한지훈은 여전히 박상철을 업은 채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비자 형태의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또 한 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총성이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습니다. 박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한지우는 자신의 상처를 천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접선 지점까지 2km 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는 여전히 박상철을 업고 있었고 박진호와 그의 아내는 서로를 부축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군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합니다. 한지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세요. 앞으로 1km 지점에 우리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암호는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입니다. 당신은요? 박진호의 아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추격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박진호가 항의했지만 한지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는 박상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상철아,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용감하게. 알겠지? 소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있겠지? 네, 할 수 있어요. 박진호가 아들을 부축했고 한지우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박진호 가족은 지도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한지우는 최대한 소리를 내며 헬리콥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의 작전은 성공했고 헬리콥터는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추격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그 사이 박진호 가족은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박상철은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고 약속된 암호를 말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남한 요원들이 그들을 맞이했고 재빨리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진호 가족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지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어디 있죠? 기다리지 않는 건가요? 박진호가 요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최고의 요원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지훈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다른 경로로 탈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간신히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박진호 가족은 보호시설로 이송된 후였습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그들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한지우는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가족 역시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철의 기억 속에 엄지손가락의 흉터와 군번줄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노인이 된 한지훈과 의사가 된 박상철, 두 사람은 이제야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험난했던 탈출 과정, 총상을 입은 아픔,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밤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동이 과연 가치 있었는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의 희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여러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국가보안상 모든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었고 저는 그저 다음 임무로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많은 밤을 든 눈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그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는지, 북파공작원으로서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우리의 공적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명확하게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이게 한 선생님이 했던 일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과 한 군인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지훈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그렇게 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박상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상철아, 잘 지냈니?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보고 싶었구나. 한지훈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의문과 자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북파공작원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임무만 중요했지. 그 결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이들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 한지훈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의사로서 멋지게 서 있는 걸 보니 모든 것이 가치 있었던 것 같구나.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 선생님의 용기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고맙다. 상철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니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 같구나. 두 노인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그날 이후로 한지훈 할아버지와 박상철 할아버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4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자신의 북파 공작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박상철 할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지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숨이 차서. 그러나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벤치에 기대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한 선생님!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는 재빨리 한지훈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즉시 발동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지훈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버텨요. 선생님,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지훈 할아버지는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는 응급 의료진에게 한지훈 할아버지의 과거 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0년 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였어요. 당시에 일부 파편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원 원장입니다. 근처에 제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한지훈 할아버지는 즉시 검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고 CT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 한지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이동하여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석 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해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CT 스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노년에 은퇴한 의사였지만 평생 유능한 외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40년 전 이분이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입은 상처의 파편이 지금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박상철 할아버지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박상철 할아버지는 마취된 한지훈 할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얻고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수술실이 준비되었고 한지훈 할아버지는 수술대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여 한지훈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40년 전 한지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총알 파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지훈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밤새도록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는 한지훈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그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아요. 4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박상철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상철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나를 수술했다고?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상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상철아,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걔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죠. 한지훈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파편이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서도 오랜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그는 자신이 구한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밝은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고 두 노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오후, 한지훈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박상철 할아버지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노인의 우정은 과거의 비밀이 드러난 후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며 서로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후 3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두 노인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한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좋아. 한지훈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약자석은 모두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가, 한지훈 할아버지가 버스에 탄 순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두 할아버지는 버스 창밖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40년 전 그 탈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거리를 걷고 박상철 할아버지의 말에 한지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지.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날 밤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한다. 내가 나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노인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깊은 인연과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40년 전에 위험천만했던 탈출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